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석날 밤에 헤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10년 후 추석날 밤에 다시 만나는 고아 3남매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과부가 있었는데 3남매를 데리고 어렵게 살았다. 과부는 맏아들이 10살, 둘째 아들은 8살, 막내인 딸이 겨우 6살이던 해에 병에 걸려 덜컥 드러누웠다. 아이들 나이가 아직 어린데다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운 살림에 누가 어떻게 의원을 모셔오겠는가? 삼형제는 간혹 어머니한테 냉수만 대접할 뿐 아무런 치료도 못한 채 눈을 빤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부가 3남매를 불러놓고 말했다. 얘들아, 이 어미는 오래 살 것 같지 못하구나. 내가 죽은 뒤에 형은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동생들은 형의 말을 잘 따르면서 제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말을 마치자마자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고 3남매는 애간장이 끊어질 듯 구슬프게 울었다. 다행히 이들의 곡성을 듣고 달려온 마음씨 좋은 이웃들이 관을 하나 구해서는 어머니를 뒷산에다 묻어주었다. 어머니가 세상 뜬 후 의지가지 없는 3남매는 낮에는 동냥하러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구들에서 새우잠을 잤다. 몇 해에 걸쳐 흉년이 든 데다가 이웃들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주는 밥이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는 자기네들 먹을 밥도 없다면서 난색을 보였다. 얻어먹을 곳이 없게 된 것이다. 그 무렵 한가위가 다가왔는데 어머니에게 차례를 지낼 음식은커녕 집구석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있는 세 갈래로 뻗은 길 앞에 서서는 마지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마냥 셋이 모여 동냥하러 다니다가는 우리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흩어져 각자 제 살 길을 찾는 것이 좋을 듯 싶구나. 헤어진다는 말에 동생들은 울먹거렸다. 마지도 눈시울을 붉히는가 싶더니 한순간에 셋은 부둥켜 안고 통곡하였다. 잠시 후 마지는 품에서 수수팥떡을 꺼내 아우와 누이한테 나눠주었다. 동생들이 떡을 먹는 사이에 땔감을 모아서는 불을 피우더니 쇠꼬챙이를 빨갛게 달군 뒤에 동생들의 등에 징표를 새겼다. 그런 다음 둘째를 시켜 자기 등에도 징표를 새긴 다음 입을 열었다. 이 표식이 바로 우리가 형제라는 증거다. 언젠가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어른이 되는 날이 온다면 이 표식을 근거로 상봉하고 행복하게 살자꾸나. 생이별이 될지 사별이 될지 모를 시각이 다가오자 3남매는 눈물을 떨구며 누구도 선뜻 먼저 떠나려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마지가 이를 악물었다. 막내가 먼저 떠나라. 막내야, 어딜 가더라도 오늘을 잊지 말거라. 오늘은 추석 명절날이다. 누이 동생은 눈물을 삼키면서 두 오빠한테 절을 한 뒤에 걷고 돌아보기를 반복하다가 왼쪽 길에 들어섰다. 두 오빠는 누이 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자기 차례가 되자 둘째는 형님한테 공손히 절을 올리고 두말 없이 성큼성큼 가운데 길로 걸어갔다. 누이 동생과 아우를 떠나보내고 못내 가슴이 아픈 마지는 혼자서 또 한바탕 울고 나서 오른쪽 길로 들어섰다. 마지는 며칠을 굶으면서 내쳐 산길을 걷다가 밤중이 돼서야 산을 벗어나서 어딘지 도착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양이었다. 밤은 이미 깊어 집집마다 다 문을 닫아 걸었다. 마지는 바람이 잠잠한 담장 구석을 골라 옹송그리고 누웠다. 몇 날 며칠 줄임배를 안고 걸었는지라 지쳐서 이내 잠이 들었다. 잠결에 들으니 누군가가 자기 엉덩이를 힘껏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다. 일어나, 일어나래도 어렵소. 이놈이 꼼짝을 안 하네. 마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보니 어느새 해가 떴다.
그를 깨우는 사람은 옷매무시로 보아서는 부잣집 하인 같았다. 마지가 따졌다.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때리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인이 호통을 쳤다. 내가 언제 나쁜 짓을 했다고 했느냐? 다만 우리 집 나으리께서 너를 보자고 하시니 빨리 가자. 부잣집 나으리께서 왜 나를 보자고 할까? 마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하인을 따라 부잣집 마당에 들어섰다. 하인이 주인 앞에 마지를 데려다 놓고 고하였다. 분부를 받들고 대문 밖에 나가 찾아보았더니 과연 어떤 아이가 담벼락에 기대어 자고 있길래 소인이 데려왔습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주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마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대국물에 절어 있고 차림새는 남루 하나 외모가 준수하고 두 눈에 광채가 어려 있구나. 주인 영감이 말문을 열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또 밖에서 자는 까닭이 있느냐? 마지가 자신의 신세를 낱낱이 이야기하자 주인은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어라. 마지는 너무 기뻐 그 자리에서 동의하였지만 대관절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부잣집에서 왜 하필 나 같은 거지를 아들로 삼을까? 원래 주인의 성은 김씨로서 나라에서 명망 높은 정승이었다. 대문이 12개, 계단만도 18층, 기와집에 방이 24칸이나 있는 뜨르르한 집안이었지만 스라에는 외동딸 하나밖에 없어서 대가 끊어질 판이었다. 노부부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아들 생각뿐인데 하루는 김정승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얼굴이 관옥 같은 미소년이 하늘에서 흰 구름을 타고 살며시 내려와 다정하게 아버지하고 부르며 공손히 절하는 꿈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김정승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인을 시켜 찾아보게 했더니 정말로 사내 아이를 데려온 것이었다. 김정승은 마지를 하늘이 내린 친아들이라고 단정하고는 이름을 김길룡이라 짓고 독선생을 청해 그를 가르쳤다. 김길룡은 15살이 되자 사서오경을 모조리 익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예법과 역사에 능통하였다. 김정승 댁에 온 지 10년이 되던 해에 마지는 과거에 응시하여 단연 장원급제하였다. 그러자 김정승은 장원을 따낸 양아들과 자기 딸을 결혼시키기로 마음먹고 날짜를 그해 8월 추석으로 정했다. 당시 임금은 정사는 뒷전이고 종일 술과 미인에 빠져 헤매는 어리석은 혼군이었다. 하여 나라 안에는 온통 도적으로 들끓고 백성들도 분분히 일어나 봉기를 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비오라는 의적이 가장 유명했는데 백성들은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다리는 세 척이고 키는 9척이며 발은 배 같고 손은 넉가래 같고 힘세고 사납기는 호랑이 같고 기와집 추녀와 담벼락을 나는 듯이 넘나들고 칼이나 활이 결코 그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 비오는 부자들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만 백성들 것은 볏짚 한 단도 건드리지 않는 호걸나마라. 탐관오리나 부자 양반들은 비오라는 이름만 들어도 대경실색하였다. 그 때문에 백성들은 못된 관리와 부자 양반들을 보면 뒤에서 문 밖을 나섰다가 비오나 콱 만나라. 하고 저주하곤 하였다. 하루는 비오가 주막에서 무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찾아와 뵙기를 청했다. 그 여인을 본 비오는 어딘가 낯이 익었으나 딱히 누구인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어? 처녀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부터 주르륵 흘렸다. 저는 한양 성안에서 사는 허양반의 수양딸이었습니다. 김정승의 절름발이 외족하는 우리 집에서 청혼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숙부인 김정승과 결탁하여 제 양부모를 살해하고 가산을 몽땅 빼앗아 갔습니다. 약한 아녀자의 몸으로
복수할 길이 없어 절망하던 참에 나으리께서 힘없는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을 듣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물어물어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분노가 치솟은 비오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처녀에게 김정승 부자의 수급을 제물로 하여 원수를 갚아주겠노라고 약속하였다. 한편 추석날이 되자 김길용과 김정승에 따른 만인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마치고 신방으로 들어갔다. 밤이 깊어 교교한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들자 길용은 보름달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10년 전의 삼남매가 갈림길에서 헤어지던 장면을 떠올렸다. 나는 이렇게 운이 좋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결혼도 했는데 아우와 누이 동생은 어디에 있을까? 굶어 죽었을까? 얼어 죽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출세하였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솟구쳤다. 바로 이때 휘익하는 소리와 함께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나이가 창문으로 뛰어들더니 순식간에 김길용의 멱살을 틀어잡고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했다. 움직이지 마. 자칫하면 모가지가 달아날 수 있으니까. 길용은 아연실색하면서 물었다. 너는 누구냐? 사나이는 아무 거리낌 없이 대답하였다. 귀가 달려 있다면야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바로 비오다.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기 마련이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그 까닭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죽이려 드는 게냐? 비오가 이를 갈며 대답하였다. 내 가증스러운 양아버지가 외조카와 결탁하여 허양반댁에 혼산말을 넣었다가 거절을 당하자 허양반을 죽이고 재산을 강탈했느니라. 내가 너를 먼저 죽이고 김정승도 죽이려고 한다. 죽기 전에 할 말이라도 있느냐? 비오가 말하는 일을 길용은 아예 모르고 있었지만 설사 부인한다고 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일찌감치 단념하였다. 내 마음대로 해라. 단 하나 죽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다. 그게 무엇냐? 보름달 볼 시간을 약간만 타오. 길용은 15야 밝은 달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달님, 내 불쌍한 아우와 누이 동생의 생사를 제발 알려주십시오. 만약 지금도 살아있다면 어디 있는지요? 길용은 말하다 말고 웃옷을 벗고는 뒤 잔등을 내보였다. 달님, 이것이 바로 우리 삼남매가 이별할 때 남긴 징표입니다. 그렇지만 동생들과 상봉할 새도 없이 나는 죽습니다. 그때 비오가 갑자기 칼을 떨구고 뒤 잔등을 드러내며 형님! 하고 불렀다. 길용이 머리를 숙이고 보니 다름 아닌 남동생이라 얼싸안고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다. 뒤이어 비오가 데려온 아가씨도 달려와 등을 드러내더니 오라버니, 하고 외치며 두 사람의 품속으로 와락 기어들며 통곡했다. 이렇게 삼남매는 8월 추석날에 달빛 아래서 헤어졌다가 8월 추석날에 달빛 아래서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삼남매는 남은 평생 단 한 번도 갈라지지 않고 앞 뒷집에 붙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목요일에는 구독자분들이 보내주는 사연을 이야기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매주 올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